안녕하십니까, 남진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홀수 회차, 우리가 14회차까지 있는데요. 홀수 회차의 경우 이제 기출 재구성 모의고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 회차의 경우는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파레토의 법칙, 원래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파레토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이탈리아의 상위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그리고 나머지 80%가 20%의 부를 소유한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거의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80%에서 심할 때는 90%까지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험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홀수회차의 경우는 기출 문제를 재구성해서 저희 생각에 자주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농축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를 좀 많이 익혀놓으셔서 실제 시험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도록 홀수회차에는 기출 문제를 재구성해서 모의고사식으로 20문제식으로 이제 배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짝수 회차의 경우 실전 동형 모의고사로 배치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수험가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한두 문제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저희 구성은요, 말 그대로 동형,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들 그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러 뭐 앞에다가 기출 재구성 다 하고 실전 뒤로 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감각을 위해서 홀수에 기출 재구성을 넣고 짝수에다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배치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좀 빼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짝수 회차를 중심으로 그래서 2회부터 이제 짝수 14회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아마 강의가 붙는 경우는 이름은 1강에서 7강으로 붙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2회 그러니까 강의로서는 이제 1강이 되겠죠.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가 되겠는데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피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20분 다 쓰시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16분 정도 이내에 좀 풀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실제 합격권의 경우도 최소한 17개 이상은 득점을 하셔야만 결과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커트라인에 좀 가깝게 득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 실제 문제에서 17개 이상을 맞으셨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 이상 맞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문제는 푸셨죠? 네,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모든
동용의 경우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풀어보지 않고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객관식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요. 맞는 문제는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왜 틀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적 규제다, 사회적 규제다라고 해서 이런 영역들이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또 그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이라면 도대체 언제냐? 2015년부터 이제 지방 7급, 국회 8급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는 규제 대상에 따라서 이제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그리고 관리 규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출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9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7급에 나온 문제 중에서 아직 9급에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은 주의 깊게 그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대상에 따라서 이제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그리고 관리 규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수단 규제는 말 그대로 수단을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입 규제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수입 규제, 수단 규제의 경우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성과 규제 같은 경우는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출제 유형상으로 본다면 수단 규제와 성과 규제는 일종의 대립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관리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절충형의 성격을 좀 강하게 띠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정부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와 가장 적합한 정부 규제 형태는 하는 문제인데, 자, 보기를 보시면은 피규제자에게 스스로 비용 효과적 규제를 설계하도록 하여 피규제자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고요. 정부는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가 스스로 설계한 규제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하며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뭐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3번 관리 규제다. 다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전공자가 처음 공부하면 어때요? 다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1번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많이 나왔죠. 이미.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익숙하다. 다시 얘기해서 용어가 익숙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9급에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공부한 지 좀 시간이 되신 분들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기출문제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다. 특히 관리 규제도 그렇지만 수단 규제와 성과 규제를 대립적으로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신공공관리. 일단 주제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신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바탕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시장 실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행정학이 정부나 정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19세기를 보통 입법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입법부가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9세기 말에서 보통 20세기 말까지를 행정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정부 실패를 야기했다라고 보는 거고, 정부 실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행정 국가가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를 했지만 또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기본이론 강의를 공부했다고 전제하는 것이죠. 생태론에서 특히 환경을 중시 여기는데,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자연현상을 포함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행정학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조선 중후기로 들어서면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업혁명의 결과적으로 물건을 공장에서 쿡쿡쿡쿡쿡쿡 찍어내고 다양한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물물 교환은 좀 불가능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해요. 산업혁명의 결과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그야말로 돈이 최고야. 네, 이걸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 사실 초기 자본주의의 경우는요, 그냥 돈이 왕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매개로 하는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발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실패, 특히 이제 경제 대공황에 따라서 시장 실패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행정을 공부하셨으니까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 경제와 권력을 매개로 한 정부. 그러면 결국 시장 실패, 경제 대공황에 따라서 이른바 후기 자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후기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시장과 역할과 기능이 줄면서 대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시장 큰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국가는 보통 큰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세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의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고부담, 세금 부담이 많은 거죠. 부자들의 경우. 그리고 고복지, 고복지. 그래서 행정국가의 경우는 복지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정부 실패가 나타났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이루어졌고, 또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정부 실패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해서 이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정부 실패가 나타났으니까 다시 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면서 정부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큰 시장 작은 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폴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시장 만능이 되겠죠. 시장에서 시장 실패 정부, 그러다가 정부 만능에서 정부 실패에 따라서 시장, 이런 식으로 시장과 정부를 마치 시계추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2번 옳지 않은 거, 보기 1번 80년대 이후 영미계 국가, 대처리즘, 레이고노믹스 중심으로 등장한 이론이고요. 시장주의라고도 하고 신자유주의라고도 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신관리주의를 결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2번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그래서 큰 시장, 작은 정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생산,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중시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4번에 보면 신공공관리에서는 정부개혁의 주요 방향으로서 기업가족 정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되겠죠. 수요에 기반을 둔 예산 배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규칙 중심의 조직관리, 요게 이제 틀렸는데 요즘 우리가 기출문제 추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쭉,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틀리게 하는 게 아니고 쭉 맞게 하다가 하나만 딱 틀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출제용 굉장히 좋은 출제용이니까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규칙 중심이 아니면 뭐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과, 결과, 임무, 그게 바로 MPM, 신공공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은 다음 사례에 관련되는 행정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마을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가 하면 지역 갈등으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민단체가 중재 역할을 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행정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단연코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행정학 시간에 얘기하는 from government가 보통 정부가 되겠죠. government to governance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행정학의 경우가 시장 실패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크게 보면 시장 실패 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고 시장 실패에 따라서 우드로 윌슨 1887년도 행정의 연구란 논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장 실패 때문에 등장을 했는데 정부 실패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1섹타, 보통 우리가 정부가 되겠죠. 공공이 비영리 추구한다. 2섹타, 민간이 영리를 추구한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제3섹타도 나오고 공공과 민간, 시민단체, 제3섹타 간의 어떤 네트워크 현상의 주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은 행정의 중요한 의의를 행정의 주체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를 얘기하겠죠. 지금은 주체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은 좀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이제 피터스 탈관료제 모형, 이른바 미래 국정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통적 모형도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 신축, 탈내부 규제. 그런데 시장 모형의 경우는 사실상 MPM과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고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참여적 정부 모형이죠. 왜냐하면 참여가 늘다 보면 신축, 탈내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사실은 참여 모형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묻기는 저통제 정부 모형, 탈규제 모형을 물었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1번이 되겠죠. 창의력, 정부의 창의력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게 될 거고 자, 2번의 경우는 시장 모형, 3번의 경우가 참여 모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4번의 경우가 바로 신축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피터스의
미래 국정 관리에 관한 내용은 뭐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고 그 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가능하시면 문제 푸실 때마다 꼭꼭꼭 체크하셔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오수본과 게블러가 이른바 기업가족 정부에서 10가지의 정부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거기에 대비되는 데나르트가 7가지의 원칙을 제시했죠. 네,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기억번,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 봉사한다. 뭐 맞겠죠. 예, 이게 잘 나오기도 하고요. 니은번,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맞겠고 디귿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MPS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냐 MPM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냐 그런 얘기인데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번에 보시면 요건 MPS가 아니라 MPM이 되겠고요. 리을번 전략적인 사고 민주적 행동 맞겠죠. 미음번 책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맞을 거고요. 비읍과 시읒의 경우 역시 MPM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 자, 그럼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맞고 이건 뭐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외에 나머지 3가지가 뭐냐? 그러면 시민의식이죠. 기업주의보다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 그 다음에 뭐 잘 나오는 거 당연히 방향 잡기보다 뭐예요? 봉사다. 네,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해서 7가지는 뭐 어느 교재나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없는 교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잘 나오니까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에 보시면은 이제 공공 서비스 공급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1번에 보시면은 영국에서 CCT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의무 경쟁 입찰 제도인데요. CCT가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입 중심의 경제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반면 베스트 밸류, 최고 가치 정책의 경우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일정 수준에 미달되면 서비스 공급 권한을 축소,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 권한을 이양해주는 성과관리 제도다. 영국에서 한 제도인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하지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CCT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베스트 밸류는 서비스 질 향상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번 사바스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 허가, 보조금 등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이다.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3번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이라는 법이 있죠. 경영 형태에 있어서 지방 직영기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영을 하는 거죠. 지자체가. 그 다음에 지방공단이 있고 지방공사가 있는데 이때 결론 지방공단이 틀렸어요. 다시 얘기해서 3가지 중에서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정부와 민간의 합작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공기업법 53조에 보면 사실 지방공사의 경우는 지자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말하자면 지자체가 아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뭐 실제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3가지 형태 중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합작이 가능한 즉 민간 공동 출자 기업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3가지 중에서 지방공사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소비자에 의한 이른바 생산 소비 활동 프로슈밍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프로듀싱 만들고 콘슈밍 소비하고 이렇게 됐는데 두 개를 합해서 프로슈밍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공공 부분에서의 프로슈밍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시민 공동 생산은 시민 또는 지역 주민들을 공공 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7번에 보시면은 사실 이 문제는요. 15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구급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은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은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일단은 조직화가 되겠죠. 네, 조직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조직화의 정도가 낮았다, 높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직화 정도가 높은 경우는 의제 설정이 둘 다 용이에요. 이렇게 용이. 그리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의제 설정이 곤란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사실 돼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자, 그 다시 얘기하면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좁은 것이냐 넓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논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어려운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요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가장 어렵고 이게 가장 용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사례를 한번 좀 어려운 얘기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관광 가이드 중에 한 분이 그분이 태국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서 여행사 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여행사는 뭐 돈을 잘 벌고 심지어 면세점까지 운영을 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패키지 관광을 하게 됐을 때 일단 관광객을 보낸대요. 돈 한 푼 없이.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소위 말하는 옵션, 선택 관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니까 손님을 보냈을 때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손님만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시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혼자만 오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에 있는 전체 우리나라 가이드 전체가 와서 도대체 여행사의 횡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와서 시위를 한다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데 혼자 와서 시위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직화라는 것, 어떤 문제를 정부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직화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직화가 돼 있다. 이러면 비교적 의제 설정이 쉬운데 조직화가 안 돼 있다면 그 조직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뭐냐면 자, 3번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어요. 넓으면서 조직화 정도가 낮은 요 상황이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조직화의 정도가 높았을 때는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의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에 보시면 이제 배분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배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도 재무행정에서
예산의 기능 중에서 경제적 기능을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국민경제 3대 과제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걸 정부가 공급했을 때 그것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의 경제적 기능. 세 번째가 이제 경제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정책 유형을 설명하다 왜 갑자기 예산의 기능이 나올 거냐. 사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시장 경제가 우수해요. 그 이유는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일어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일반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대신해서 관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했을 때 요거를 배분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소득 분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건 재분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분 정책 같은 경우 보통 기본서에서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 비용 부담을 정부가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금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4번 배분 정책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반발의 가능성이 가장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집행이 상대적으로 가장 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행 유형을 학자들이 연구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집행의 용이성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분 정책은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경제 3주체 중에 하나인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거를 생산 공급이 안 돼요. 시장 실패가 나타났어요. 그럼 정부가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금을 미리 걷는 거죠. 그걸 배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분 정책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직접적 비용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발과 갈등의 정도가 낮고 그래서 집행이 비교적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배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전 투구식으로 다툼이 벌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포크바렐 폴리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파끼리 이번에 나 도와주면 다음에 너 도와줄게. 그게 로고롤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볼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은 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기계적 구조냐 유기적 구조냐 하는 부분인데, 유기적 구조 옳은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뭐 기역과 니은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디귿번에 보시면 이게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전문화, 분화가 한계 끝까지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당연히 기계적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화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할거주의 문제를 나올 수 있는, 할거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조직 단위만을 중시 여기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시읍번에 보시면은 계층화에 의한 권한과 집권화된 통제가 강조되고 있고, 권한에 대한 복종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중시된다. 이것도 역시 기계적 구조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은 전문가의 집합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나 조정이 어렵다. 요거는 이제 기능 구조가 되겠죠. 말 그대로 조직을 기능, 영업은 영업부, 그쵸? 생산은 생산부 이런 식으로. 반면 전문가의 조정이 용이하나 비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요게 바로 이제 사업 구조가 되겠죠.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적 지위를 밑에 붙여놓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양자를 조화하겠다라고 등장한 것은 바로 매트릭스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11번에 보시면은 A. 결정 과정에서 집단 간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고 타협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찾는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갈등의 준해결 상태. 자, B의 경우 정책 결정자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결과가 확실한 단기 전략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이른바 불확실성의 회피. C에 보시면은 정책 결정 능력이 한계로 말미암아 관심이 가는 문제의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이게 말 그대로 문제 중심적 탐색이 되겠고요. D에 보시면은 반복적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며 시간 흐름에 따라 결정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 달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게 이제 조직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포함한 의사결정 모형은 4번 연합 모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12번에 보시면은 요즘 가장 관심이 높은 것 중에 하나, 이른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실 이 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에 보시면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언론사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2번에 보시면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 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4번에 보시면은 대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해 줬느냐, 그건 관계없어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취지가. 그래서 4번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여기서 매 회계 연도라는 건 1년이에요. 1년.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회당 100만 원, 매 그 1년에 3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법에서는 이하가 아니라 초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번의 경우는 일단은 뭐 답은 2번이 되겠죠. 왜 2번이 틀렸냐면 파견의 경우는 말 그대로 파견을 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속을 바꾸지 않는 거죠.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1번을 보세요. 전직하고 전보인데 전직은 상이한 직렬에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이동하는 것,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것으로 전직을 위해서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앞에 잠깐만 보시고요. 제가 요거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종류만 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직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직렬을 기준으로 해서 직유, 외우는 요령은 직렬을 기준으로 해서 더 크면 직군 해서 유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열군 아마 이렇게 외우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유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렬보다 작다, 직유. 직군은 직렬보다 큰 개념이다.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는 직무의 곤란성만 같아요. 이게 이제 등급이 되는 겁니다. 등급. 그러면 종류도 같고 곤란성도 같았을 때 요거를 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을 수직 쪽으로 연결시키면 직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열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고요. 직급을 무리등, 수평으로 연결시키면 등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기본 아셨을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분류 방식은 뭐냐면 직군이 돼요. 직군. 자, 예를 들어서 행정, 기술, 뭐 관리, 운영, 우정, 직군 해갖고 직군이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직군 중에서 직무의 종류가 더 유사하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직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직유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전직의 경우는 직렬을 달리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전직의 경우는 직렬을 달리하는 거니까 직무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시험을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전보가 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위가 바뀌었다. 직렬이 아니라 직위가 바뀌었다. 근데 이거를 직위가 바꾼다고 해서 전직이라고 했을 때 직렬이랑 바뀌는 전직하고 헷갈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제 보직이라고 하는 거죠. 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보라는 것은 같은 직렬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능하시면 직위분류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에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데프트도 그렇고 탭스코어라는 학자가 있는데 곧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단순한 지식 또는 정보사회 차원을 넘어선 네트워크화된 진영 시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지식정보사회 리더십으로 탭스코어의 경우 상호 연계적 리더십의 특징을 주장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사실 이 말 자체에 힌트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비범성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직위, 권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비범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번 최고 관리자에게 리더십의 원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 연계적 리더십의 경우는 그 지위나 그런 것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천을 기반으로 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나온 조직구조가 관료제예요. 관료제는 수직적 계층제에 따라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계적 리더십의 경우는 꼭 계층제상에서 높다고 해서 리더십이 나오는 건 아닌 것이다. 그게 사실 흐름의 핵심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5번에 보시면 동기부여에 있어서 뭐 가는 문제가 없죠. 매슬로우를 비판하고 알더퍼가 나오면 뭐 당연 좌절탱이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나에 보시면 맥클랜드의 경우 욕구라는 건 이제 학습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권력, 소속, 성취가 있는데 그중에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포토와 롤러의 경우는 기조인을 뒤바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 다는 맞는데, 나에 보시면은 사실 이제 객관식에 굉장히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객관식은요 바꿀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꿀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보다 B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바꾸겠어요? B보다 A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의 변형식이 뭐냐면 A가 또는 A는 B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B가 A보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A가 이제 갑이에요. B가 을이에요. 그러면 이제 A가 을이다, B가 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은 잘 몰라도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답인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요거. 예. 그래서 이제 좀 길면서 쉼표가 있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거의 바꿔보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보시면
강화 이론의 경우는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이 아니라 원인보다 결과죠. 예, 그래서 보상받는 행태는 반복되지만 보상받지 않는 행위는 중단된다. 효과의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은퇴하신 다음에 조용히 집에서 이제 책도 보시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아이들이 이제 떠드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무슨 생각하냐면 가서 혼내는 거죠. 이놈들 여기서 놀면 안 돼. 시끄러워. 절로 가.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 때는 막 아시잖아요. 뭐 별거 없는데도 막 친구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재밌는 거. 이 할아버지가 이게 심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미국의 얘기인데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참 잘 노는구나. 너희들 여기서 열심히 놀면 하루에 할아버지가 1달러씩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1달러 하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거 받아서 음료수 사 먹고 뭐 하면서 재밌으니까 며칠 놀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일부러 다음 날 할아버지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하루에 1달러 줄 수가 없으니까 이틀에 1달러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이거 뭐지? 우리 이렇게 막 열심히 노는데 얼마 전까지 하루에 1달러 받다가 이틀에 1달러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애들이 놀질 않더래요. 재밌죠? 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간단한데 유명한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강화 이론은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이 아니라 원인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놀이가 재미있어서 놀았는데 할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돈 때문에 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놀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끄러운 아이들을 아주 재치 있게 조용하게 만든 유명한 심리학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칭찬받는 건 계속 유지가 되고 하는데 강화 이론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면 유지가 안 된다는 이 심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을 보시면은 아마 이제 직무 특성 이론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무의 기술 다양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요거는 사실은 책임이 아니고 뭐냐면 의미성이에요. 의미성. 예, 그래서 이제 마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은 작업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거고 자율성은 요게 바로 책임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 피드백, 자율의 경우가 바로 결과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 뭐 해크만과 올담의 이론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 각각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무 특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의 경우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투입한 투입 산출의 비율하고 다른 사람 중거인원과 비교했을 때 대등하다고 느끼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고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6번의 경우는 조금 약간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실족주의만 하더라도 반역관주적 성격 어떻게 하면 정치적 임명을 금지시키고 여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행정을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초창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나는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사실은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아서 등장을 한 거고 다의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대표 관료제가 실족주의를 비판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보완해서. 자, 그래서 다는 대표 관료제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라의 경우가 카탱정부 1978년도에 공무원 제도 개혁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족주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수험생들이 좀 소화하기는 조금 버거운 문제일 건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초창기의 실족주의는 반역관적 성격에 강했다가
계속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이라든지 대표 관료제라든지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와서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7번에 보시면은 2번 일단은 보기 1번을 먼저 보세요. 헌법이 최상위법인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헌법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2번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빨라져요. 120일 전으로 아실 거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4번 국회법상 예산안 등 본회의의 자동 부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안 조기 국회 제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법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제출하면 돼요. 90일 전에만.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120일 전으로 이제 되어 있다. 규정이 되어 있다. 헌법은 90일입니다. 아직까지요. 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18번에 보시면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 해서 3번에 보시면은 이제 계속비 같은 경우는 기본이 몇 년이죠? 그쵸? 5년이 되겠죠? 네,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9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경합의 원칙이죠. 예, 불경합.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 사무가 경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경합했을 때 2번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이죠. 기초가 못하면 광역이, 광역이 못하면 국가가 나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에 보시면 우리는 원칙은 중충제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광역과 기초에 중충제 성격이 있는 거고 예외적으로 단층이 있긴 있죠. 제주와 세종. 예. 그래서 우리는 중충제고 중충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중충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면 단층제를 찾으시면 되는데 단층제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계층이 딱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1. 지역의 개별성,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중충제가 아니라 단층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차론 2회차죠. 1강의 내용을 보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하고 방황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여행이 되는 거고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이 된다. 또 혹자는 돌아올 곳이 있으면 여행이 되는 거고 돌아올 곳이 없으면 방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뭘까요? 합격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이 책이 이 강의가 여러분의 사실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는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전 동향을 봤다는 것은 그걸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실전 동용고사 모의고사를 냈을 때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까지의 문제를 분석해서 또 어떤 학회 흐름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말하자면 목적지에 도달하시는데 충분히 나름대로 기여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하고 의도하고 만든 교재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